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11월에는 좀 강하게 있었는데, 지난 FOMC가 지난번 CPI 발표부터 11월의 반응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서 연준의 스탠스, 내년도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FOMC 결과에 대해서 점도표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긴축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냐 이런 데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느려지는 건데 어디까지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 데이터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게 최고 금리가 5.25까지 갈 거냐, 5% 정도까지 갈 거냐, 혹은 5.5까지도 갈 수 있느냐, 아직까지 논쟁이 되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0.25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큰 이슈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오픈이 됐어요. 점도표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올린다. 어쨌거나 어떤 방식,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없을 테고, 빅스텝을 더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0.25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3번 가느냐 하면 이건 상반기 이제 상황이 돼 있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비관론에 저도 사실 파산 경로가 제일 무서운 거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 리스크 아닙니까? 보통 이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 근간에는 이 시스템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그냥 긴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신용경색 시스템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채라든지,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이런 파생상품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통 이제 시스템 위기가 생기면은 주식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장 지수가 펀더멘탈이 밸류에이션이 이런 얘기 하는데 시스템 위기가 생기고 거래 상대방 위험이 생겼을 때의 글로벌 IB들은 펀더멘탈 같은 걸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보해야 되는 현금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져야 되는 그게 제일 무서운 하락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온다고 지금 다들 이제 겁을 주고 있죠. 우리 개인투자분들도 요즘은 이제 워낙에나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비관론들이 여전히 있고 그 비관론의 근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 리스크가 대체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터진다,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 이만큼 폭락할 거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비관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는 그분들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 중간중간에 유혹이, 주식은 진짜 유혹이 많거든요. 매수 유혹도 많고 매도 유혹도 많은데 중장기 포지션 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그 상황 보면서 대처하자라는 주의다 보니까 내년은 제가 내년에 가서 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당장은 저는 여기서 일단 저점이 큰 게 하나가 나왔다고 보는 쪽이니까 이 기준 자체로 보면은 저는 2100대가 큰 저점, 여기 저점 큰 거 한 개 나왔고 여기 추세 전환점 일단 한 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박스권 잡는 과정, 그래서 이런 조정 자체를 저는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역 헤드 앤 숄더 정도만 나와도 사실 이게 중기 박스 하단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반등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이제 또 추후에 봐야 될 거고 이게 무너지느냐 마느냐도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 다시 무너질 거라고 그런 시스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기 힘들죠.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상승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주관을 가져가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일 수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쉬운 시장은 아니고 호락호락한 장세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자체는 여전히 금리 경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 가치는 많이 약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5%대 기준금리 혹은 5% 육박하는 이 높은 비용을 얼마나 견딜 것이냐,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이냐를 내년도 시간이 갈수록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이드 스프레드는
기준 미국채 금리에서 이제 정크 등급의 기업들이 얼마나 추가적인 피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지, 그게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적용하면은 지금 한 4.7 정도 되니까 한 9% 정도의 지금 조달 금리이거든요. 회사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양상이면은 아직은 지금 견딘다 이거죠. 왜냐면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치솟으면 이제 위험 기업들이 팍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한 회사들은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급하니까. 근데 그거 아직까지 잠잠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되느냐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시장 관점에서 매크로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그때 가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뭐 수익 추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방망이 짧게 잡고 가야 되고, 매도는 뭐 중기 전략상으로는 여전히 저도 반등시 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저는 상승장으로 갈 구조는 아니라고 보니까. 하지만 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공포스러운 자리는 여기 하나 지나갔고, 지금은 그리고 한번 시원하게 반등했다가 누르고 있는 과정이죠. 그 누르고 있는 과정상 박스 하단이 여기냐 전저점까지 오느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반등 신호가 오늘 한번 나오고 있다,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선을 일단 먼저 한번 다시 그어봐 드리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뭐 되게 약간 폄하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등한시하는 분들은 반드시 손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워렌 버핏처럼 진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산업 분석, 뭐 혹은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매매 시점에 따른 대응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 지수를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추세 전환이 한번 나왔죠, 옆으로. 그죠? 그리고 전환된 자리가 지켜지면은 좋은데 거기를 못 지켰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돌파된 추세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도 기술적으로는 의미를 꽤 두거든요. 이걸 지키면은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여기 밑에까지 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다시 위협하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급락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원 하락 추세로 복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그건 아니고 거기까지 오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돌파된 이전 추세를 지켜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연하게 옆으로 가는 그림입니다. 여기를 지키면 보통 이제 레벨업이 되거든요. 여기를 지키는 경우에 요런 라인들을 이렇게 지키면은 다음 반등에서 이게 레벨업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지켜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점 이제 여기 헤드앤숄더가 돼야 되는 왼쪽 어깨, 역 헤드앤숄더인 왼쪽 어깨인 2280선이 제일 강한 지지선이고, 그 2280선이 이전 추세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까지 오지 않고 오늘 첫 반등 신호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제가 5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이 차트를 다른 차트의 색깔을 바꿔놨네요. 잘 보이시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주식의 기술적인 시세 흐름의 가장 첫 번째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5일 이동평균선을 시장이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지지점이 지난번에 돌파된 추세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냐 했던 자리가 여기인데, 그거 무너진 지가 딱 5일선 깨지면서 지난주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있다가 밑으로 더 떨어졌으면은 이게 2280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2320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올라탔죠. 아니 뭐 5일선 뭐 그까이 거 내일 깨도 되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자 2500 찍은 12월부터 내려오던 이 조정 채널을 일단 오늘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늘 빠져나갔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두 달 정도의 매매 기간으로 저는 보통 보거든요. 이게 단타하는 사람이죠, 저는 주식을 보통 볼 때, 한두 달 정도의 매매 기간을 보통 보게 되더라고요. 그 기간 안에 성과 나면 저는 한번 이익 실현 한번 했다가 또 다른
강한 종목 살피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전 단기 매매예요. 한 1, 2개월 보면 단기 매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신호도 저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여 정도 이렇게 빠지던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치고 2단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온 신호가 첫 번째 반등 신호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2,400을 넘어가면은 다시 2,500을 보고 이런 식이 되겠죠. 혹은 2,400 맞고 못 넘어가면 다시 또 와야 되고 그럼 다시 2,380을 시도도 할 수 있는 아직은 추세는 없기 때문에 산발적인 좁은 등락이긴 하나 워낙에나 12월이 부진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오늘이 거의 12월의 첫 반등의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일단 그런 움직임이 양시장에 모두 나왔다. 양시장에 모두 나왔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소형주가 좀 더 낫다고,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낫다고. 상대적으로 원래 이게 계절적으로 이번에 지금 12월 말인데 아직까지 대주주 요건이 10억 기준으로 아직 유예가 돼 있죠.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죠. 뭐 여당 정부안이 원래 100억인데 대주주 종목당 대주주 기준이 100억인데 이걸 이제 완벽하게 오피셜은 아니지만 지금 뭐 여야 합의가 났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는 게 금투세는 2년 유예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금투세 2년 유예를 하면서 대주주 요건이 과연 10억에서 어떻게 되느냐. 뭐 중간에 뭐 50억 뭐 이렇게 절충안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중소형주가 위축되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나은 것은 원래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1월 기점으로 중소형주가 여러 가지 모멘텀, 뭐 테마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이런 게 연초에 늘 있으니까 원래 연초는 중소형주가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지금 모멘텀이 이제 붕 떠버렸잖아요. 이제 긴축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아주 과몰입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도 막 걱정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고 저도 5%대 기준금리를 과연 모두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계 부채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도 좀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애들은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좀 취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부채 문제라든지 뭐 바이오 일부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메자닌 발행도 잘 안 될 거고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그건 이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특히 미국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키처럼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임의 소비재,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 고가 내구재, 임의 소비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IT, 자동차 이쪽은 사실 취약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임의 소비 자체를 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필수 소비재 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가 그렇게 심각한 데미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긴축은 이제 약간 이제 출구 전략이 좀 보인다는 거죠.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리고 좀 유지하다가 내후년 정도는 내리겠네. 일단 다가왔어요. 그 상태에서 그럼 내년에 경기 안 좋고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파산 경로 뭐 시스템 위기까지 갈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만약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방금 말씀드린 데 답이 있어요.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딜레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경기적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았을 때 시장은 그쪽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완화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지만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앓으면 일단 면역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나 저항감이 사회적으로 좀 수그러들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 전후로 해서 실내 마스크도 뭐 완화할 수 있다. 완전 해제는 아니더라도 뭐 선택할 수 있다든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도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중국의 코로나 완화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운 거거든요. 애널리스트적인 어떤 그런 인식도 사실 필요 없어요. 중국 코로나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 한동안 막 실컷 알아눕겠네 다들. 중국 지금 확진자 폭증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다 겪어봤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그 위드 코로나를 지나왔기 때문에 뭐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뭐 의료 시스템을 위협받느니 뭐 항생제라든지 뭐 해열제 이런 풍기가 있느니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나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도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소비 쪽 우리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봉쇄하고 코로나 뭐 자가 격리 이러고 있다가 이제 완화되고 풀리니까 대체로 여러분들 나들이 가고 그죠? 그리고 못했던 오프라인 쇼핑 한번 싹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6개월 뒤 1년 뒤에 그려진단 말이죠. 중국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니 지금 중국 소비 쪽으로 모멘텀이 생기니까 그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구력을 가지고 시세가 2단계, 3단계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로 지금 가는데 그게 초대형주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근데 지수는 별로 많이 안 움직여. 그런데 종목들은 꽤나 활발하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네카오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완전히 지금 그냥 고구마 시세인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 상황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수를 뭐 몇 포인트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 지수는 뭐 지금 그냥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얘기하는 걸 되게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시황 뭐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시황이 늘 말씀드리는 시황이라는 게 시장 상황이잖아요. 그죠? 시장의 상황이 시황 아닙니까? 시장 상황을 보는 건데 그냥 보면 되지 뭐 어렵게 뭐가 있나? 지수 시황? 지수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멈췄고 저점 한번 깼다가 이제 안 깨기 시작했고 추세 전환 나왔는데 못 치고 나가니까 옆으로 눕겠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박스권. 박스권이 대단한 겁니까?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막 폭락이니 급등이니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2011년, 16년을 계속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지금은 사실 거기보다는 여기라고 보는데 제가 2019년도, 18년도 여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자리를. 저는 이때 비슷하고 보거든요. 여기가 이제 QT도 했었고 긴축도 했던 구간이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여기서 이제 다시 완화했던 자리인데 19년에 여기서 다시 완화했거든요.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당분간? 여기는 팬데믹인데 뭐 내년에 만약에 진짜 신용위험 온다 그러면 한번 2000 밑으로 한번 갔다가 거기 돼서 대규모 완화하면서 끝나겠지. 시스템 위기로 가고 신용 위기로 가면 무조건 완화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로 가면은 무조건 다시 또 패드풋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내가 모르겠고요.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건 예언가처럼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건 그런 시그널들이 쫙 보일 때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해지니까 지금은 좀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릴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보는 거고 지금은 시장은 그냥 박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뭐 여기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박스라고 보면 뭐 올라봐야 2,500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증권사들 다 상단을 2,600 잡고 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사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우스 뷰를 다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기관들 거기서 주식 안 살 거 아니에요. 예탁금 45조까지 계속 떨어지고 주식 누가 사줘요? 근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지금 10%가 떨어졌어요. 11%가. 제가 대마불사 얘기한 그 시점이 다 끝난 거예요. 왜? 제가 엔화도 그때 말씀드렸죠. 엊그제 YCC를 상단을 0.5% 올렸잖아요. 이건 항복이에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 강달러에 대한 관리해라. 그러니까 달러 환 개입을 용인했고,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채를 1, 2위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랑 영국이 문제가 생기니까 막 미국채를 집어 던지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지네들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긴축에 대한 완화 이야기 해주고 속도 조절 얘기해주면서 꺾어줬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약간 꺾였기 때문에 미국이 강달러를 통해서 수입 물가를 낮춰왔거든요. 인플레이션이 9%대에서 좌우간 한 2%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환율 가지고 뭐 수입 물가까지는 관리 안 해도 되니까 뭐 환율도 이제 강달러도 약간 완화시켜줬고, 그런 것들이 상황이 끝났고 지금 환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러 인덱스 100, 한 3, 105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당분간 이제 오히려 안전 구간으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유가도 뭐 한 70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과격하게 움직이던 급등락하던 매크로 자산들이 이제 저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박스가 2023년도 최소 1분기, 길면 상반기 시황으로 전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나 모르겠어. 그 이후로는 그냥 보면서 갑시다. 위기 없이 연착륙하면 그때부터 강세장 가는 거고, 거기에서 신용위기, 시스템 위기까지 만약에 간다. 기준금리 5%를 못 버티고 가게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고 국가 디폴트 상황들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 박살 나는 거예요. 하반기에 한번 아찔한 경험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피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건 지금 너무 이르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당분간은 오히려 환율 이런데 무슨 뭐 폭락 어떻게 나와요? 아니라고. 박스 정도 보시되 종목에서 이제 중요한 숙제를 푸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종 종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종목 업종은 제가 삼성전자만 일단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됐는데 비후 별로 안 좋죠. 제가 업종 종목은 이따가 제가 제 이 방송 후에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른 업종군들까지 의견을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지난번에 한번 봐드렸죠. 반도체, 뭐 혹은 네카오 같은 종목들 정도로,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간단한 제 의견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쁜 것만 얘기하고 좋은 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 완화가 내년도에 오히려 우리나라 서비스 수요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바운드까지 내년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시기 안 꺾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중국이 코로나 완화하면 재화 소비부터 풀리잖아요. 우리도 일단은 국내 쇼핑부터 먼저 했잖아요. 뭐 옷 한 벌씩 사시고 뭐 외식도 좀 하고 음식료, 섬유, 의복 뭐 이런 쪽 지금 좋죠. 그 당분간 좀 더 가겠지만, 하지만 그게 뭐 어마어마한 성장 아니니까 캡을 좀 씌우고 보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내년으로 가면은 이제 국내 인바운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호텔, 카지노, 여행 이런 쪽은 오히려 중국 쪽 수요 기대감이라면 2023년도 기대감이 더 높겠죠. 우리도 코로나 완화하고 나서 한 6개월 이상 지나서 지금 일본 여행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도 가시고 하니까 그런 상황을 우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재건도 일어날 일인데 미국이 패트리어트까지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멘텀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산인프라 같은 거 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결국은 일어날 일이니까 나중에 한참 가격 기간 쪽 나오면 또 봐야겠죠. 그때 가서.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지금은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뭐 이슈들 계속 판단하면서 뭐 틈새 매매 계속 하시고요. 큰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는 저는 이렇게 봐요. 공급을 줄이는 거는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저는 1차 바닥 여기, 이게 뭐야? 이 하이닉스구나. 예, 여기서 1차 가바닥 쳤는데, 이 하이닉스는 깼고 삼성전자는 안 깼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수요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미국이 긴축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수요 회복이에요. 왜? 어제 중국 LPL 금리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도 아직 완화할 수 없어요. 그럼 글로벌 총유동성은 좌우간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직 위축이고,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아마 중국이 LPL 금리를 인하를 그때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IT 수요가 풀릴 거라고요. 분명히. 그럼 그걸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반도체 바닥은 1분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제 판단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반도체 쪽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 내년도 상반기에 저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시고 중장기 아닌 분들은 2분기 이후에 좀 공격적일 때 보시면 강해질 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중기 반등 아직까지는 좀 더 남았다고 저는 보니까 시황 크게 안 망가질 테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도로 여전히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 안 죽었어요. 산업은 여전히 살아있고 뭐 전기차 침투를 해봤자 아직 한 글로벌로 보면 한 15%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경기가 부진하니까 자동차 어쨌거나 고가 내구 이미 소비재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하는데 높은 멀티플을 계속 줄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내년도에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차전지는 큰 박스권을 이번에 상단을 한번 쳤고 그리고 지금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차전지는 당분간 어떤 특정 레인지 안에서 좀 갇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 감안하시면 뭐 업종에 대한 큰 줄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한 5시 40분 경부터 제가 이토마토 김동현 TV라고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다른 업종들에 대한 의견들도 저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성투자 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